지금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명문 고등학교 여고생이 말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대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이 여고생의 어떤 발언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지게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즈키입니다. 도쿄 시내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전원 상위 1%의 성적을 자랑하며 저는 입학 이래 단 한 번도 수석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성적표에 찍히는 우수의 붉은 도장, 대회장마다 걸리는 제 이름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일본인 엘리트로 인식하며 살아왔죠. 아버지는 IT 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도쿄대 미술 전공 출신의 전업주부세요.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단단한 믿음 속에도 의문은 존재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종종 한국은 미성숙한 나라야. 역사 인식도 부족하고 경제적 성과도 일본 덕분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면 어머니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셨죠. 시간이 흐르며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버지는 신중해지고 어머니는 한국 프로그램을 보며 몰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한국이란 단어 자체에 이질감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거리감을 가진 채 성장했어요. 그런 제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수학 여행지가 한국이었던 거예요. 이번 학기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로 떠납니다. 4박 5일간 현지 대학과의 교류, 역사 탐방, IT 기업 견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였지만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이 저릿했고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우리 한국으로 수학 여행 간대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시고 그래, 한국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 어머니는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과 편지 봉투들을 정리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는 날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제게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봉투를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출국하기 전 어머니는 분홍빛 손수건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성심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진심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예상 밖의 질서였어요. 공항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를 바라보니 건물들은 단정했고 도로 위 차량들은 일본처럼 정렬되어 있었죠. 제가 가진 한국의 이미지 중 일부는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안내하던 여성 직원은 한국어로 인사한 뒤 일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마치 익숙한 얼굴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눈빛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객실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그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곳이 맞는가? 서울에서의 이틀째 아침, 우리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가이드는 능숙한 일본어로 조선 왕조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죠. 궁궐은 생각보다 거대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무리에서 벗어나 경회로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연못 위에 떠있는 누각은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이 공간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다음 일정으로 우리는 독립기념관 분원 특별 전시관으로 이동했어요. 잠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역사의 일부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벽면의 사진들과 글귀들이 저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징용, 위안부, 강제 징집, 저항,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 찢긴 한복, 수감번호가 붙은 포스터, 아득 먼 세대의 눈빛 속에 담긴 억울함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제대로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중 한 전시물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할머니 한 분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 아야는 속삭였어요. 이런 건 일본에서 배운 적 없었어. 솔직히 좀 충격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저는 무심코 그 배경 너머를 바라보다 한 가게의 문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작고 오래된 차집이었는데 나무 문짝 위에는 붓글씨로 서영다방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우리 여기 들어가 보자.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혹시 일본 분들이세요? 그녀의 한국어에는 묘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일본어로 답했어요. 네, 수학 여행 중이에요. 여긴 무슨 의미예요? 서영이라는 이름이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서영은 제 한국 이름이에요. 어릴 적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사실 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유코라는 이름으로 자랐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서영이라는 이름을 속삭여 주셨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울렸습니다. 서영이라는 이름. 그 음절이 이상하리만큼 귀에 익었고 그 발음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어머니께서도 한국분이셨나요? 저는 무심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용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체성이란 단순한 국적이나 언어보다 더 깊은 무언가잖아요. 저는 말없이 차를 받아들고 그 향을 맡았어요. 다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제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진심은 혈통보다 깊고 기억은 언어보다 오래 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손에 꼭 쥔 채 다방을 나섰습니다. 낯선 말투, 낯선 공간, 낯선 이름. 그러나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익숙한 감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정표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벽돌 건물, 쇠창살로 가려진 창, 각진 복도와 굳게 닫힌 독방. 설명을 맡은 한국인 해설사는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일제 강점기의 잔혹한 현실을 하나씩 풀어냈어요. 이 방은 고문실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저 조선의 독립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끝마다 공간 전체가 울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 하나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유즈키, 조금 불편하지 않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안의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관람을 마친 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자판기 앞에 모여 있었어요. 같은 일본 학교에서 온 학생 중 한 명이 장난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길 만들어줬잖아. 그때 없었으면 이런 건물도 없었을걸.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 했으나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추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고 제 안에 있던 어떤 선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농담이야? 우리가 만들었다고 자랑할 일이야?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역사를. 그 친구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안내 책자를 꾸깃꾸깃 구기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그냥 과거가 아니야. 누군가에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처야. 최소한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숙소에 돌아온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익숙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곰곰이 되짚어 보았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자장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언제나 일본 동요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금 전 복도에서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음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쿡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릴 적 들었던 것과 똑같은 멜로디였어요. 단지 다른 언어로 불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별빛 아래 꽃잠을 자렴.
어릴 적 그 노랫말을 따라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국어로 겹쳐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즉시 핸드폰을 열어 검색창에 멜로디를 허밍으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그 노래는 자장가라는 이름의 전통 한국 동요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기억을 더듬었죠. 어릴 적 어머니의 방안 속에 있던 오래된 붉은색 표지의 책, 무언가 알 수 없는 문자로 쓰여 있던 페이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얼른 덮으며 읽을 수 없는 책이야라고 하셨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글자는 일본어가 아니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어릴 적 가지고 다니던 사진첩을 꺼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어머니가 챙겨주신 물건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는 6살 무렵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분홍색 치마를 입고 낯선 간판 앞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 간판에는 경복궁 입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믿어왔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저는 이곳에 어린 시절 이미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기억이 흐릿하지만 확실했어요. 그날은 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고 연신 손부채를 붙이시며 제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그날의 냄새, 햇살, 그리고 지금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던 한국어의 억양. 저는 그 기억들을 내내 무시해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용하셨고 아버지는 과거에 대해 묻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죠. 저는 좋은 성적과 명문고 입학이라는 기대 속에 자신을 갈고 닦는데 집중해왔어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여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서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와의 우연한 만남, 동요의 멜로디, 사진 속의 경복궁, 그리고 어머니의 이중적인 말투, 일본어 안에 섞여 있던 낯선 억양. 저는 이제야 그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어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감정을 뚫고 올라오는 단 하나의 확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절반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일정이 끝난 후 저는 가이드에게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시간을 요청했어요. 오후 3시, 저는 단독으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마침내 사진 속 그 장소를 찾아냈어요. 간판은 바뀌어 있었지만 배경의 기둥 모양과 바닥의 타일 무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다시 6살의 제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경복궁 인근을 걷던 중 저는 우연히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오래된 헌책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히 책등을 훑던 제 눈에 제일 코리안 여성의 삶이라는 한글 제목이 적힌 책이 들어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집어들었고 목차를 넘기던 중 놀라운 단어 하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서영, 교토 출신 2세 여성의 기록. 저는 숨을 멈추었어요. 김서영이 이름은 어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회고록 형식의 글이 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어릴 적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자랐다.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했고 내 딸에게는 가능한 한 평탄한 삶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녀 안에 흐르는 또 다른 피의 진실을.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단지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저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장가로, 사진으로, 억양으로, 그리고 기억 저편에 숨겨둔 짧은 여행으로.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은 유난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일찍 눈을 뜨자마자 작은 수첩을 꺼내 짧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흐릿해지기 전에 마음에 남은 조각들을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날 일정은 인사동거리 체험과 전통문화 전시 관람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가이드의 안내로 들어선 전시관에서는
제1동포예술과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그림과 설치 작품, 영상 기록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그중 한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캔버스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작품은 형체가 뚜렷하지 않은 인물의 초상화였습니다. 두 개의 실루엣이 겹쳐져 있었고 그 속에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수많은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이, 경계, 숨김, 그리움 같은 단어들이 보였고 그 중에는 진실이라는 글자가 강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그림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것은 마치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일본에서 자란 제1동포 여성들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삶이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가끔은 나 자신조차 내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나 자신을 향한 고백처럼 들렸어요. 전시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무리로 복귀하려던 중 작은 차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청운문방, 전통 문구와 차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경복궁 근처에서 보았던 문구점과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끌리듯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저에게 아무 말을 묻지 않았고 저는 저의 속내를 굳이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차를 다 마시고 가게를 나설 때 그녀는 저에게 작은 편지를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글이 진실을 더 잘 품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준비되면 당신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공항 서점에서 펜 하나와 작은 노트를 구입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노트를 펼쳐 첫 페이지에 단 하나의 문장을 적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기 위해 나는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한다. 도쿄에 도착하자 익숙한 거리, 익숙한 간판, 익숙한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무게는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틈을 타 어머니의 책장이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들이 줄지어 꽂혀있던 서가 한쪽, 유독 달아있는 시집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책을 꺼내 펼쳤고 그 속에 또 하나의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씨가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서영이에게 기억하지 않아도 흐르는 노래.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경복궁 1998년 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집을 들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장을 넘기자 짧은 시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없었고 단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걷던 봄날을, 그 따뜻한 체온을 잊은 적이 없었다. 저는 천천히 시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함께 걸었던 경복궁의 길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신을 제 안에 남겨두었던 것이에요. 며칠 뒤 저는 학교에 출석했고 친구들은 평소처럼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과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예전의 유즈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이름, 또 하나의 세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국어 교실에 혼자 남아 선생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나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지. 관심이 생겼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그 언어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개의 이름 사이에 있는 것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즈키로서 살아가되 어머니의 딸 서영의 아이로서도 당당히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노트의 두 번째 페이지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내 이름은 유즈키. 그러나 나는 김서영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 두 이름 사이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경복궁 앞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마주했던 그 계절과 닮은 빛이 도쿄 거리에 내려앉았어요. 캠퍼스 안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학생들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학생으로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지만 제 삶은 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매주 2번 저는 방과 후 한국어 특별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제는 한글 자모를 익히는 수준을 넘어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언어는 낯설고 어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익숙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그 멜로디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편견이 우리를 단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죠. 하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동안 일본에서 배웠던 사실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발전이 빠른 나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 그리고 상상도 못할 감동적인 모습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며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빛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